어느 날 비앙시옹은 식탁을 떠나면서 라스티냐크에게 물었다. 그래, 중국 고관을 해치웠는가? 아직 못했어. 하지만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어. 그가 대답했다. 의과대 학생은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으나 실상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다. 오랜만에 하숙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외제는 식사하는 동안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다. 디저트 시간에도 자리를 뜨는 대신 그는 식당의 타요페르양 곁에 머물면서 그녀에게 이따금 뜻깊은 눈길을 던졌다. 몇몇 하숙인들은 아직 식당에 앉아 호두를 먹고 있었고 또 몇 사람은 시작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다. 그의 어느 저녁이나 마찬가지로 대화에서 느끼는 흥미의 정도에 따라서 또는 식후 소화의 답답함의 정도에 따라서 하숙인 각자는 자기들 기분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겨울에는 8시 이전에 식당이 완전히 비는 일은 드물었다. 그 무렵이 되면 여자들 넷만이 남아 남자들 모임 가운데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던 그녀들이 떠들 차례였다. 외젠이 사로잡혀 있는 골똘한 모습에 놀란 보트랭은 처음에는 서둘러 자리를 뜰 기색이더니 식당에 그대로 눌러앉아 외젠의 눈에 띄지 않게 계속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외젠은 그가 이미 떠난 줄로 알고 있었다. 뒤이어 보트랭은 마지막으로 떠난 하숙인들과 함께 나가는 대신 음흉하게 살롱에 자리 잡고 앉았다. 그는 학생의 심중을 읽고는 결정적인 징후를 예감하고 있었다. 실상 라스티냐크는 많은 젊은이들이 경험했을 법한 난처한 지경에 놓여 있었다. 사랑으로서든 아니면 교태로서든 간에 더 니싱겐 부인은 파리에서 통용되는 여성의 외교적 수완을 그에게 한껏 펼쳐 보임으로써 라스티냐크에게 진정한 정열의 모든 고뇌를 맛보게 해왔다. 더 보세앙 부인의 사촌을 자기 곁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 세간의 눈에 자신의 평판을 위험에 빠뜨린 연후에도 그녀는 라스티냐크가 누리고 있는 듯이 보이는 권리를 실제로 그에게 주기를 망설이고 있었다. 한 달 전부터 외전의 관능을 너무나 자극해온 나머지 그녀는 마침내 그의 마음을 공략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이 맺어졌던 초기에는 외젠이 자기가 지배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실상은 더 니싱겐 부인이 더 우세한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파리의 청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세 가지 인간 모습의 모든 선악의 감정을 외젠에게서 작동케 한 술책의 덕분이었다. 그녀는 계산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여자들이나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에 이끌리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허위 가운데서조차 언제나 진실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아마도 델피는 이 청년이 갑자기 자기에게 많은 지배력을 행사하도록 방임하고 또 그에게 지나친 애정을 보인 연후에 자존심에 이끌리게 된 것이었다. 그 자존심이 그녀로 하여금 양보를 번복하게 하거나 양보했던 것을 중단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 정열에 이끌려드는 순간에조차 타락의 와중에서 주저하고 자신의 미래를 맡길 남자의 마음을 시험해보는 것은 파리 여성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다. 더 니싱겐 부인의 모든 희망은 처음번에 배반을 당했었고 젊은 에고이스트에 대한 그녀의 충실성은 무시를 당하고 난 직후였다. 그러니 그녀는 의당 의혹을 품을 만했다. 빠른 성공 때문에 자만심을 품게 된 외젠의 태도에서 그녀는 그들의 야릇한 상황에서 기인된 그녀에 대한 일종의 경멸감을 알아보았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외젠 같은 나이의 남자에게는 위험 있게 보이기를 바랐고 또 자기를 버리고 떠난 남자 앞에서 오랫동안 꼼짝 못하고 지냈던 터여서 그의 앞에서는 당당해 보이기를 원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녀가 더 마르세에게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외젠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자기를 정복하기 쉬운 여자로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요컨대 짐승 같은 남자의 추악한 쾌락과 젊은 탕화를 겪고 난 후에 그녀는 사랑의 화원을 거니는데 너무나도 달콤함을 느껴서 그 화원의 모든 경치를 감상하고 그곳의 살랑거리는 바람 소리에 오랫동안 귀를 기울이며 순결한 미풍에 오랫도록 몸을 맡기는 것이 그녀에게는 상쾌한 매력이었던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 잘못된 사랑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젊은 여인의 영혼 속에서는 처음에 당했던 기만의 충격에 얼마나 많은 꽃이 꺾여 나가는가를 남자들이 알지 못하는 한 그러한 오해는 불행하게도 번번이 일어날 것이다. 이유가 어떠했든 간에
델피는 라스티니아크를 농락하고 있었으며 또 그 농락을 즐기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틀림없는 여성적 매력에 의해 애인의 시름점은 중지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외전편에서도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첫 전투가 패배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서 추적을 집요하게 계속해 나갔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첫 성위베르 축제에서 자고새 한 마리를 꼭 잡고자 하는 사냥꾼의 태도와도 같았다. 그의 불안감, 그의 상처받은 자존심, 거짓이든 진실이든 간에 그의 절망감이 점점 더 그 여자에 대한 그의 집착을 키워나갔다. 파리 전체가 더 니싱겐 부인을 그의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 곁에서 처음 만났던 날 이상으로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여인의 교태가 때로는 사랑의 즐거움보다 더 많은 것을 준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던 그는 어리석은 분노에 빠져들었다. 여자가 사랑 싸움을 벌이는 계절 동안에 라스티니아크에게 풋과일의 수확이 제공되었다면 그 풋과일은 설익고 신맛이 돌며 풍치가 상쾌한 만큼이나 비싼 대가가 들었을 것이다. 돈 한 푼 없고 장래도 막힌 처지에 빠지면 때때로 그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다유페르 양과의 결혼해서 보트랭이 가능성을 보여주던 행운의 기회를 생각했다. 그런데 이때가 마침 그의 궁핍이 극도에 달해 있을 때여서 그를 호렸던 눈길의 그 무서운 스핑크스의 개교에 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굴복했다. 푸아레와 미시노 양이 그들의 방으로 올라가자 보케르 부인과 난로 옆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털실로 소매를 짜고 있는 쿠티르 부인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라스티니아크는 아주 다정한 태도로 타유페르 양을 쳐다보았다. 타유페르 양은 눈길을 내리 깔았다. 외젠 씨,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빅토린이 그에게 물었다.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라스티니아크가 대답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나 할 용의가 있는 희생을 보상해 줄 만큼 헌신적으로 사랑받는다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아마 걱정 같은 것은 없겠지요? 다유페르 양이 대답 대신 그에게 던진 눈길에는 솔직함이 배어 있었다. 아가씨, 당신은 오늘 당신의 마음에 확신을 갖고 계시군요. 그런데 결코 변함이 없으리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가엾은 처녀의 입가에 그녀의 영혼으로부터 솟아난 한 줄기 빛과도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너무도 빛나게 해서 외제는 그처럼 강렬한 감정의 폭발을 야기한 것이 두렵기까지 했다. 어떠세요? 만약 당신이 내일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더라도 엄청난 재산이 하늘에서 당신에게 떨어져 내려도 불운했던 시절에 당신 마음에 들었던 가난한 청년을 여전히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녀는 귀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불행한 청년인데도 말이죠. 그녀가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케르 부인이 소리쳤다. 가만히 계세요. 우리는 서로 뜻이 통합니다. 외젠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외젠드 라스티니아크 기사님과 빅토린 타요페르 양 사이에 결혼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보트랭이 갑자기 식당의 문간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의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유 깜짝이야. 쿠티르 부인과 보케르 부인이 동시에 소리쳤다. 저는 더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제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보트랭의 목소리를 듣고 일찍이 느껴보지 못했던 더없이 고통스러운 마음의 동요를 느꼈다. 나쁜 농담은 그만두세요 여러분. 자 얘야 방으로 올라가자. 쿠티르 부인이 말했다. 보케르 부인도 저녁 시간을 그녀들이 방에서 보내며 양초와 뿔을 전략하기 위해 두 하수인을 따라갔다. 외제만 혼자 남아 보트랭과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당신이 이 상태에 이럴 줄 잘 알고 있었어. 요동하는 침착성을 유지하며 그 남자가 외젠에게 말했다. 그런데 들어보, 나도 남들만큼이나 섬세한 마음을 갖고 있어. 지금 당장 결정 지으라는 것은 아니요. 당신은 지금 평소의 상태가 아니니까. 당신은 빚을 지고 있지. 나에게로 오는 결정은 정열이나 절망에서가 아니라 이성에 의한 것이기를 바라오. 아마 당신은 몇천 에큐의 돈이 필요하겠지. 자, 이걸 원하시오. 이 양반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거기서 지폐 석 장을 빼어 학생의 눈앞에서 벌럭였다. 외제는 더없이 괴로운 처지에 빠져 있었다.
그는 다주다 후작과 더 트라이오 백작에게 도박에서 잃은 돈 100루이를 구두로 빚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 돈이 없어서 약속이 되어 있는 더 레스터 부인 집에 저녁 시간을 보내러 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과자를 들거나 차를 마시는 격식 없는 야외의 모임이었지만 거기에서는 휘스트 게임으로 6,000프랑을 잃을 수도 있었다. 외제인이 경련적인 떨림을 가까스로 숨기며 그에게 말했다. 보트랭 씨, 그런 말씀을 하셨어도 내가 당신께 재물을 짊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유혹자가 계속해서 말했다. 한데 당신은 다른 식으로 말하도록 나를 귀찮게 구는군. 당신은 섬세한 데다가 사자처럼 오만하고 처녀처럼 부드러운 아름다운 청년이요. 당신은 악마에게 좋은 먹이가 될 거요. 나도 젊은이들의 그런 자질이 좋소. 그러나 고등정략에 대해 두세 분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당신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거요. 이 세상에서는 덕성의 작은 연기만 해 보여도 뛰어난 인간은 땅바닥에 앉아 구경하는 바보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자기의 모든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어. 며칠 안 돼서 당신은 우리 편이 될 것이요. 정말 당신이 내 제자가 되고자만 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모든 일을 이루어줄 수 있으련만 무엇을 원하든 간에 즉시 욕구가 충족될 것이요. 명예든 재산이든 여자든 무엇이든지 말이요. 문명 전체를 만난 음식으로 당신에게 바칠 수도 있어. 당신은 우리의 귀염둥이 막내가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당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이라도 바칠 것이요. 당신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나 싹 썰어버리겠소. 당신이 아직도 주저하는 것은 나를 악당으로 여기기 때문이겠지. 그런데 말이요. 당신이 아직도 지니고 있다는 믿는 만큼의 청렴성을 가지고 있던 더 뒤렌 씨 같은 사람도, 이 더 뒤렌은 프랑스의 장군입니다. 더 뒤렌 씨 같은 사람도 산적들과 손을 잡으면서도 자신의 평판을 더럽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당신은 나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은 거지. 응? 그런 건 아무래도 괜찮소. 보트랭은 미소를 흘리며 계속해서 말했다. 이 종이 쪽을 봐두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로로 써주시오. 그는 정서를 꺼내들면서 말했다. 차용기간 1년으로 일금 3,500프랑을 정의 영수함이라고 말이요. 그리고 날짜도 쓰시오. 당신에게 일체의 양심의 거리낌을 들어주기 위해 이자는 아주 비싸오. 나를 고리대금 업자라고 부르고 내게는 조금도 감사를 느끼지 않아도 좋소. 후일 당신이 나를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은 당신이 나를 경멸해도 상관없소. 당신은 나에게서 무한한 10년, 바보들의 악덕이라고 부르는 응집된 거대한 감정을 발견하게 될 거요. 그렇지만 당신은 나에게서 비겁하거나 배은망덕한 모습은 결코 보지 못할 거요. 요컨대 나는 장기의 폰이나 비숍이 아니라 룩이란 말이요. 젊은 친구.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죠? 당신은 나를 괴롭히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까? 외젠이 소리쳤다. 천만에 나는 진흙탕을 마다하지 않으며 당신을 평생 동안 진흙탕으로부터 보호해 주려고 하는 선량한 사람이지. 어째서 이런 헌신을 보이는지 당신은 의아해 하겠지? 좋소. 언젠가 당신 귓속에 대고 조용히 얘기해 주겠소. 우선 사회 질서의 울림과 그 기구의 작동을 당신에게 보여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놀라게 한 바 있소. 그러나 당신의 처음의 공포심은 전쟁터에서의 신병의 공포심처럼 사라질 테고 스스로 왕을 자처하는 자들을 위해 죽기로 결심한 병사들처럼 인간들을 간주하는 관념에 당신은 익숙하게 될 거요. 세월이 참 많이 변했다 말이야. 예전에는 자객에게 여기 100에큐 있으니 모씨를 죽여주게 라고 말하면 되었지. 별것 아닌 일로 한 인간을 저 세상으로 보내놓고도 태연하게 저녁상을 받을 수 있었건만, 그런데 오늘날은 전혀 위험에 연루되지도 않는 고갯짓 하나로 얻을 막대한 행운을 당신에게 제안하는데도 당신은 주저하고 있단 말이오. 참 무기력한 시대야. 외제는 엄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지폐와 바꾸었다. 자, 그럼 우리 진지하게 얘기합시다. 보트랭이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지금부터 몇 달 안에 담배 재배를 하러 아메리카로 떠나고 싶소. 내가 우정의 표시로 시가를 당신에게 보내주도록 하지. 내가 부자가 되면 당신을 도와주겠소. 나에게 자식이 없으면 내 재산을 당신에게 물려주겠소. 이런 것이 남자의 우정 아니겠소? 나는 당신을 좋아한단 말이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열정을 갖고 있어. 나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어. 이보 젊은이, 나는 다른 인간들보다 더 높은 영역에 살고 있어.
나는 행동을 수단으로 생각하며 목적만을 보는 사람이요. 나에게는 인간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아시오? 이런 찌꺼기 같은 거지. 그런 엄지손가락의 손톱으로 이를 쑤시면서 말했다. 인간은 전부 아니면 무지. 부활의 같은 인간은 무일 뿐이요. 그런 인간은 빈대처럼 뭉개버릴 수 있어. 납작해져서 악취를 풍기겠지. 그러나 당신 같은 사람과 닮아 있을 때는 인간은 신인 것이요. 그럴 경우 인간은 더 이상 가죽으로 덮인 하나의 기계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감정들이 약동하는 하나의 무대인데 나는 오직 감정으로만 사는 사람이요. 감정이란 생각 속의 세계가 아니겠소? 고리오 영감을 보시오. 그에게는 두 딸이 전 우주라고 할 수 있어. 딸들이 그 사람을 창조와 연결해주는 끈이 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인생을 깊이 탐구해본 나에게는 실제하는 감정이란 오직 하나뿐으로서 그것은 남자와 남자 사이의 우정이요. 피에르와 자피에의 우정. 이 피에르와 자피에의 우정이란 것은 영국 작가 토머스 오트웨이의 비극 구원받은 베네치아에 나오는 우정이 깊은 두 인물입니다. 피에르와 자피에의 우정, 그것이 나의 정열이요. 나는 구원받은 베네치아를 외우고 있어. 친구가 사람 하나 해치워 버리세라고 말하면 도덕적 설교 같은 것을 널어놓지 않고 군소리 한마디 없이 따라 나설 만큼 용감한 사람을 많이 본 적 있어. 나는 그런 일을 했어. 나는 누구한테나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소. 그러나 당신은 탁월한 사람이니 당신에게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고 당신은 무엇이든 이해할 수 있겠지. 당신은 여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못난 작자들이 살고 있는 늪지 속에서 오래 허우적거리지는 않을 것이요. 자,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칩시다. 당신은 결혼할 거요. 우리 각자 칼날을 세웁시다. 내 것은 철제니까 무뎌지는 법이 없겠지. 허허. 보트랭은 학생의 부정적인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그를 편하게 내버려 두려는 속심에 쓰였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치장하고 자신들의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사소한 저항과 갈등의 비밀을 보트랭은 알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 작자 하고 싶은 대로 하라지. 나는 분명히 타유페르 양과 결혼하지는 않을 테니까. 외제는 혼자 중얼거렸다. 외제는 혐오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품고 있는 파렴치한 관념과 사회를 질타하는 그의 대담성 때문에 점점 더 존재가 크게 부각되어 오는 보트랭과 계약을 맺었다는 생각을 내면에서 달아오르는 불안감으로 시달린 이후에 라스티나크는 외출복을 차려입고 마차를 불러 드레스트 부인 집으로 갔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상류사회의 중심부로 전진해 나가서 언젠가는 무서운 영향력을 발휘할 것처럼 보이는 이 젊은이에 대해 레스터 부인은 며칠 전부터 한결 정성을 기울이고 있었다. 라스티나크는 드 트라이우 씨와 다주다 씨에게 진 빚을 갚고 밤 한때를 휘스트 게임을 해서 먼저번에 잃었던 돈을 되찾았다. 다소간 운명론자에게 마련인 앞길을 개척해야 할 사람들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미신적 경향을 띤 라스티나크는 자신의 행운이 올바른 길에 머물고자 한 자신의 고집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서둘러 보트랭에게 아직 그의 엄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렇다는 대답을 듣자 그는 꾸밈없는 기쁨을 나타내며 보트랭에게 3,000프랑을 돌려주었다. 다 잘 되어가는군. 보트랭이 그에게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의 공범자가 아닙니다. 외젠이 말했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보트랭이 대답했다. 당신은 아직도 유치하게 굴고 있어. 당신은 사소한 일로 머뭇거리고 있구려. 그로부터 이틀 후에 푸아레와 미시노 양은 식물원의 호젓한 길가에 있는 양지 바른 벤치에 앉아 의과대학생에게 의심스러워 보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남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보세요 아가씨, 공티로 씨가 말했다. 당신이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왕국의 경찰 대신 각하께서는 그래요. 왕국의 경찰 대신 각하께서 부하레가 반복해서 말했다. 그렇습니다. 각하께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공디로가 말했다. 비프온가에 사는 연금생활자라고 자칭하는 자가 정직한 사람의 가면 뒤에서 이처럼 예루살렘과의 밀정의 모습을 내보이면서 경찰이란 말을 입에 담는 순간 비록 머릿속은 텅 비었을 망정 그래도 옛날에는 관리였고 아마도 부르주아적 특성을 갖고 있을 푸아레 같은 사람이 그런 자의 말에 계속
귀 기울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하지 않은 일로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도 없었다. 지금까지 공표된 적은 없지만 몇몇 관찰자들이 이미 행한 바 있는 고찰에 따르면 부활에 같은 사람이 속해 있는 특수한 종족은 바보들의 대집단이란 개념으로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예산의 위도 제1도에서 제3도 사이에 끼어있는 펜대를 진 월급쟁이 족속이란 것이 존재하는 바, 위도 제1도는 행정의 그린란드 지대 같은 것으로서 연봉 1,200프랑을 받는 곳이고, 제3도는 연봉이 3,000 내지 6,000프랑의 좀 따뜻한 온대 지역으로서 상여금이 뿌리를 내려 결실을 맺기는 어려워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곳인 것이다. 이 하급 종족의 병적인 편협성을 잘 드러내는 특징의 하나는 읽을 수도 없는 서명을 통해서 대신각하님이라고 별칭으로만 하급 직원에게 알려져 있는 부서의 최고 거물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이며 본능적인 일종의 존경심이다. 대신각하님이란 5글자는 바그다드의 칼리프와 같은 것으로서 이 왜소한 부류의 눈에는 결정적인 신성한 권력을 표상하는 것이다. 가톨릭 교도에게 교황이 그런 것처럼 하급 관리에게 각하는 행정적으로 무류를 의미한다. 대신이 바라는 광의는 그의 행동, 그의 말, 또 그의 이름으로 말해지는 것에 전파되어 모든 것을 그의 장식으로 뒤덮고 그가 명하는 행위들을 합법화한다. 각하란 명칭은 그의 의도의 순수성과 그의 의지의 신성함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관념도 통과시키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이 가련한 부류의 인간들은 자기들의 개인적 이해 때문에는 하지 않을 일도 각하라는 말이 발설되자마자 불이 났게 행하는 것이다. 군대에서 그런 것처럼 관청에도 맹종이 있어서 그런 체제는 양심을 질식시키고 인간을 무력화시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침내 인간을 정부라는 기계장치의 나사처럼 적응시키기에 이른다. 인간을 잘 분별할 줄 아는 듯한 공디로 씨는 부활에게서 그런 바보 관료층의 모습을 재빨리 알아채고서 자신의 술책을 드러내면서 부활을 현혹해야 할 순간에 이르자 각하라는 부적 같은 말을 기적의 구원자처럼 끄집어냈던 것이다. 그에게는 미셔노나 부활에 같은 남녀는 서로 암수가 뒤바뀐 동류의 인간들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각각에서 친히 대신 각각에서 그러신다. 아, 그럼 얘기가 아주 다르죠. 부활에가 말했다. 당신은 이분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의 얘기를 알아들으셨겠죠? 가짜 연금 생활자는 미셔노 양을 향해 말을 계속했다. 그런데 지금 각하께서는 보케르관에 하숙하는 자칭 보트랭이란 자가 톨롱의 도영장에서 불사신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탈옥수라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아, 불사신이라? 불사신이란 이름에 어울린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하겠군요. 부활애가 말했다. 형사가 계속해서 얘기했다. 그렇지요. 그 별명은 그자가 극도로 대담한 일들은 행하고서도 다행히 목숨을 잃지 않은 까닭에 얻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 아주 위험합니다. 그자는 비범해 보이는 자질들도 갖고 있어요. 그가 받은 형선고는 그의 패거리들 사이에서는 그자를 대단히 명예로운 인물로 만들기까지 해서 그러면 그는 명예로운 사람이겠군요? 부활애가 물었다. 그 사람 나름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는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를 스스로 뒤집어 썼어요. 그가 매우 사랑했던 미남 청년이 저지른 위조죄였죠. 도박을 좋아했던 이탈리아 청년이었는데 그 후에 군대에 들어가서 행실이 반대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경찰 대신 각하께서 보트랭 씨가 불사신이라고 확신하신다면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미셔노 양이 말했다. 아, 그래요? 부활애가 끼어들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정작 대신이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신다면 확신이란 꼭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은 곧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불사신이란 별명을 가진 자크 콜랭은 세계의 도영장 죄수들의 전적인 신임을 받고 있어서 그는 그들의 대리인 겸 재산 관리인으로 선출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을 필요로 하게 마련인 그런 종류의 일을 챙기면서 그는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말장난을 이해하시겠어요? 아가씨, 이 양반이 그를 뛰어난 사람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자에게 낙인이 찍혀 있다는 뜻이죠. 부활애가 이렇게 말했다. 형사가 계속해서 말했다.
가짜 보트랭은 도형수들의 돈을 받아 투자하고 보관했다가 탈옥한 자들이나 또는 죄수들이 유언으로 지정한 가족들이 쓰도록 한다든지 또는 죄수들이 그들의 정부들을 위해 인출하고자 하면 그 여자들에게 보내주지요. 정부라니요? 아내를 말하는 것이겠죠. 부활애가 참견하고 나섰다. 아닙니다. 도형수는 대체로 비합법적인 부인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연의 처라고 일컫는 여자 말이죠. 그들은 모두 내연관계로 살고 있단 말씀인가요?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죠. 허허 참. 대신 이거는 끔찍스러운 일을 묵인하시다니. 당신은 각하를 뵙는 영예를 갖고 있고 박애적인 관념의 소유자이신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자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가깝게 귀띔을 하셔야 합니다. 그 자들이 사회의 나머지 부분에 아주 나쁜 예가 되지 않겠어요? 부활애가 말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그 자들을 모든 덕형의 표본으로 삼으려고 거기에 가두는 것은 아니니까요. 참 그렇군요. 하지만 선생 말씀드리자면 이보세요. 이분 얘기를 더 들어보기로 하죠. 미시노 양이 부활애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가씨가 잘 아시는군요. 공디로가 말을 이었다. 막대한 금액에 달한다는 소문인 그 불법적 금고를 압류하는데 정부는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불사시는 그의 동료들 중 일부가 소유한 금액뿐만 아니라 나아가 1만의 조합에서 나오는 돈도 은닉해서 거대한 액수를 집어넣고 있어서 1만 명의 도둑들이라고요? 부활애가 질겁해서 소리쳤다. 아닙니다. 1만의 조합이란 1만 프랑의 벌이도 되지 않을 일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고 큰일만 부린다는 통큰 도둑놈들의 결사체를 말합니다. 그 조합은 곧장 중재재판소로 직행할 도둑놈들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자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 자들은 법률을 잘 알고 있어서 체포되어도 사형이 적용될 위험은 결코 없습니다. 콜랭은 그들의 신뢰를 받는 인물로서 그들의 고문격입니다. 엄청난 자금의 도움으로 그 사람은 자기 나름의 경찰 조직을 만들어서는 침투할 수 없는 비밀로 둘러싸인 아주 광범위한 연결망을 구축해 놓았죠. 1년 전부터 우리가 그의 주위에 스파이들을 풀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자의 셈 속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금고와 그의 재주가 끊임없이 악을 퍼뜨리고 범죄에 미천을 대는 데 쓰이며 사회와 항구적인 전쟁 상태에 있는 악당들의 군대를 유지하게 하는 셈이죠. 불사신을 체포하고 그자의 은행을 압류하는 것은 악을 뿌리에서부터 건절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의 처리는 고위 정치에 속하는 국사로서 이 일의 성사에 협력하는 사람들은 표창을 받을 만합니다. 선생, 당신도 다시 한번 행정관리가 되어 경감의 비서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퇴직연금을 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직책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불사시는 금고를 가지고 도망치지 않는 거죠? 미시노 양이 물었다. 도영수들의 돈을 훔친다면 그자는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일 임무를 맡은 자객에게 추적당할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금고는 여염집 아가씨 하나를 유괴하는 것만큼 수월하게 탈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콜랭은 그런 일은 저지를 수 없는 사나이죠. 그는 명예를 잃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형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 말씀이 맞습니다. 그는 완전히 명예를 잃을 거예요. 부활애가 말했다. 그런 모든 얘기들이 당신이 직접 와서 그를 체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해요. 미시노 양이 말했다. 그렇다면 아가씨, 제가 답변해 드리죠. 그런데 말씀이죠. 형사는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옆의 남자분이 말을 막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이러다가는 좀처럼 얘기를 끝내지 못하겠어요. 저 노인네 얘기를 듣자면 많은 참을성이 필요하겠군요. 불사시는 밖으로 나오면서 정직한 사람으로 위장해서 파리의 선량한 부르주아 행세를 했고 아무 수상한 점이 없는 하숙집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그자는 교활해서 결코 불시에 기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보트랭 씨는 중요한 사업을 하는 존경받는 인사인 셈이죠. 당연하지. 부활애가 혼자 말을 했다. 진짜 보트랭 같은 인물을 착오로 체포함으로써 파리의 상업계나 연혼의 원성을 사게 되는 일을 대신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경찰청장님은 자리가 불안정하고 또 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착오를 범했다가는 그분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험담과 자유주의파의 불평을 이용해서 그분의 자리를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가짜 더 생텔렌 백작이었던 구아냐르 사건에서처럼 처신해야 합니다.
만약 그자가 진짜 더 생틀렌 백작이었다면 우리는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증거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겠군요. 하지만 당신은 예쁜 여자 하나가 필요하겠군요. 미슈노 양이 발끈해서 말했다. 불사신은 여자에게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비밀인데 그자는 여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사가 대꾸했다. 그렇다면 2천 프랑을 받고 내가 그 일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런 확인 작업에 내가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정체불명의 사내가 말했다. 뇌일혈처럼 보이게 할 뿐 위험성은 조금도 없는 졸도를 일으키도록 처방된 물약이 들어있는 병 하나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약은 포도주나 커피에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즉시 그 남자를 침대로 옮기고 그가 죽어가는 것은 아닌지 살피는 척 하면서 그의 옷을 벗기세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순간에 그의 어깨를 찰싹 때려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글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쉬운 일이군? 푸아레가 말했다. 그럼 동의하시는 거죠? 공디로가 노처녀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보세요. 낙인의 글자가 안 나타날 경우에도 2천 프랑을 받게 되나요? 미슈노 양이 물었다. 아닙니다. 그러면 보상금이 얼마예요? 500프랑입니다. 그 하찮은 금액으로 그런 일을 하다니 양심에 그리 껴요. 나는 양심을 달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고 말고요. 내가 단언하지만 이 아가씨는 아주 친절하고 능란한 사람인데다가 양심이 바르죠. 푸아레가 말했다. 자, 그럼 그자가 불사신이면 나한테 3천 프랑을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한 푼도 안 받을 테니까 미슈노 양이 덧붙여 말했다. 좋습니다. 다 내일 중으로 해치운다는 조건입니다. 공디로가 말했다. 아직은 아니에요. 나는 고해 신부님과 의논할 필요가 있거든요. 참 빈틈없는 분이군.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내일 만납시다. 나한테 급히 말할 일이 생기면 생트 샤펠 마당 끝의 생탕 골목으로 오세요. 둥근 천장 아래에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공디로 씨를 찾으세요. 귀비의 강의를 듣고 돌아오는 중이던 비앙숑의 귓전에 불사신이라는 아주 특이한 말이 울렸다. 그리고 그는 유명한 보안경찰부장의 좋습니다 라는 말도 어렴풋이 들었다. 왜 얘기를 매듭짓지 않는 거죠? 300프랑의 종신연금에 해당되는 일인데? 푸아레가 미슈노 양에게 말했다. 왜냐고요? 생각해 볼 문제지요. 만약 보트랭 씨가 그 불사신이라면 그 사람과 타협을 보는 것이 더 이로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그에게 예고해 주는 것과 같고 그는 한 푼도 안 내고 도망칠지도 모를 사람이니 그렇게 되면 헛물만 키우는 꼴이죠. 미슈노 양이 말했다. 그 사람이 미리 귀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감시당하고 있다고 아까 그 양반이 말하지 않던가요? 그러면 당신은 다 잃고 마는 거예요. 푸아레가 다시 말했다. 그런데다가 나는 그 작자가 통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말이야. 그 자는 나에게 불쾌한 소리만 늘어놓거든. 미슈노 양은 속으로 생각했다. 푸아레가 계속 짓거렸다. 이쪽 편을 뜨는 게 덕이에요. 옷차림도 아주 깔끔하고 사람도 좋아 보이는 그 신사의 말 맞다나 사회로부터 범죄자를 제거하는 것은 준법 행위이지요. 그 범죄자가 아무리 특성스럽다 해도 마찬가지죠. 재벌을 개 못 주는 법이죠. 그 자에게 우리 모두를 몰살해버릴 생각이라도 들면 어쩌겠어요? 제기랄 우리가 맨 먼저 희생당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우리는 그런 살인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거죠. 미슈노 양은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어서 잘 잠기지 않은 수도꼭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방울처럼 푸아레의 입에서 떨어지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 귀를 기울일 여가가 없었다. 이 노인네가 일단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미슈노 양이 가로막지 않는 한 그는 조립된 기계장치처럼 거칠 줄 모르고 찌끄려대는 것이었다. 한 가지 주제를 꺼냈다가 그는 여담으로 빠져서 결론이고 뭐고 없이 전혀 반대되는 주제로 옮겨가는 시기였다. 복회를 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일련의 중간 대목과 인용을 끝없이 늘어놓은 끝에 자기가 변호사 측 증인 자격으로 출두했던 라굴로 씨와 모랭 부인 사건에서의 자신의 공술 내용을 떠벌리는 데까지 이르러 있었다. 하숙집에 들어서면서 미슈노 양은 타유필의 양과 속삭이고 있는 외젠드 라스티나크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보았다. 얘기가 어지간히 재미있는 듯 이 한 쌍의 남녀는 두 늙은 하숙인이 식당을 가로질러 가는 동안에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요.
그들은 일주일 전부터 혼을 빼앗을 듯한 눈길을 서로 주고받았으니까요. 미시노 양이 부하레에게 말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여자는 유죄 선고를 받았죠. 부하레가 대꾸했다. 누구 말이에요? 모랭 부인이죠. 나는 빅토리 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모랭 부인의 일로 대답하는군요. 그 여자가 대체 누구죠? 미시노는 무심코 부하레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말했다. 빅토리 양에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 부하레가 물었다. 외젠드 라스티냐크 씨를 사랑하는 죄죠. 어찌 될지도 모르고 깊이 빠져들고 있어요. 천진난만한 아이가 가엾게도. 그날 오전 외제는 더 니신겐 부인 때문에 절망에 빠져버렸다. 그는 내심으로 보트랭에게 완전히 몸을 내 맡겨버려 그 기이한 사람이 자기에게 기울이는 우정의 동기나 또 그러한 결합의 미래로 헤아려 보려 하지 않았다. 타요페르 양과 더없이 감미로운 약속을 주고받으면서 1시간 전부터 그가 이미 발을 들여놓았던 10년으로부터 그를 끌어내자면 기적 같은 일이 필요했다. 빅토리는 천사의 음성을 듣는 듯 했고 자기를 위해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고 장식가들이 화로운 극장을 꾸밀 때와 같은 환상적인 색조로 보케르관이 치장되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사랑했고 또 사랑받고 있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집안의 모든 감시의 눈길을 벗어나 한동안 라스티냐크의 모습을 보고 또 그의 속삭임을 듣는다면 어떤 여자인들 그녀처럼 믿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라스티냐크는 자신의 양심과 싸움을 벌이면서 자기는 나쁜 짓을 하고 있고 또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자각했으나 한 여인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이 가벼운 죄를 보상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절망감 때문에 아름답게 보였고 가슴속 지옥의 모든 불길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기적이 일어났다. 보트랭이 쾌활하게 뛰어들어왔던 것이다. 사악한 천재의 수단을 동원해 자신이 결합시킨 두 젊은이의 마음속을 꿰뚫어본 보트랭은 빈정거리는 두어의 그의 거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그들의 즐거움을 갑자기 뒤흔들어 놓았다. 나의 팡세트는 아리따워라. 단순하고 솔직하지만 빅토리는 그때까지 자신의 생에서 겪었던 불행을 상쇄할 만한 행복감을 느끼며 도망쳤다. 가엾은 처녀. 라스티냐크가 손을 잡아주고 그의 머리칼로 그녀의 뺨을 스치고 그의 입술에 열기를 느낄 정도로 그녀의 귀 가까이에 대고 다정한 말을 속삭여주고 떨리는 팔로 허리를 껴안고 목에 키스를 해준 것이 그녀에게는 정열적인 약혼식의 표시와도 같았다. 뚱보 실비가 근처에 있어서 이 눈부신 식당에 언제 불쑥 들어올지도 모를 위험이 이 장면을 유명한 연애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증거보다도 더 강렬하고 생생하고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우리 선조들의 아름다운 표현에 따르자면 사소한 동의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면이 2주일마다 고해를 하는 신앙심 깊은 처녀에게는 죄악과 같이 보이기도 했다. 이 순간에 그녀가 아낌없이 준 마음의 보물은 후에 부유하고 행복해진 상태에서 그녀가 온몸을 내바쳐서 줄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이었다. 일이 성사되어서 보트랭이 외전에게 말했다. 우리의 두 멋쟁이가 맞붙게 되었지. 만사는 원만히 진행되어서 견해차의 문제로 귀착되었단 말이야. 우리의 비둘기가 나의 매를 모욕했거든. 내일 클리난쿠르 요새에서 결투가 벌어질 거요. 8시 반. 타요페르 양은 이곳에서 버터 바른 긴 빵을 조용히 자기 커피에 적시고 있는 동안 부친의 애정과 재산을 물려받게 될 거요.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이 아니요. 타요페르는 금술에 아주 능한 녀석이요. 그는 카드 노래에서 최고 배를 잡은 것처럼 자신만만하지. 그렇지만 그자는 내가 창안한 일격으로 피를 흘리고 죽을 거요. 칼을 높이 쳐들고 이마를 찌르는 방식이지. 불언간 내가 그 공격법을 당신에게 가르쳐 주리다. 엄청나게 유리한 방법이니까. 멍청한 태도로 듣고 있던 라시티냐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이때 고리오 영감과 비앙숑과 몇몇 다른 하숙인들이 도착했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어. 당신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어. 좋아요. 나의 어린 독수리. 당신은 사람들을 지배해야 하오. 당신은 강하고 단호하고 용감하오. 당신은 나의 존경심을 얻었소. 이렇게 말하며 보트랭은 그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 라스티냐크는 세차게 손을 뿌리치며 파랗게 질려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앞에 피의 늪이 보이는 듯 했다. 아,
우리에게 아직 특성의 때가 묻은 기저귀 조각이 몇 개 남아있는 모양이군. 보트랭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돌리방 아범은 이 돌리방은 슈다르 데프로주의 1790년작 희극인 귀머거리 또는 많은 여인수에 등장하는 우둔한 아버지 역의 등장인물입니다. 돌리방 아범은 300만 프랑을 갖고 있단 말이야. 내가 그의 재산을 알지. 지창금이 당신을 신부의 옷처럼 새하얗게 만들어 줄 거요. 당신 자신의 눈에도 말이요.